타워팰리스? 그게 딱 유니테트 하비타시옹을 흉내내서 만든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이분이 천재라고 하는 걸 내가 느낀 게 매번 아이디어를 새로운 걸 갖고 오는데 뭐 딱히 유니테트 하비타시옹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들은 제가 영상을 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오늘은 르코르비제의 유니테트 하비타시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는 일단 그 유럽의 20세기 초반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럽 역사를 보시면은 두 번의 엄청난 세계대전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입니다. 우리 전쟁사를 쭉 보면은 1차 세계대전에서 되게 특징적인 거가 탱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탱크로 엄청나게 사상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2차 세계대전 때부터는 이제 융단 폭격으로 폭격기로 거의 도시를 괴멸하는 수준으로 해서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그러한 전략을 썼습니다. 그렇게 다 부서지고 나면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새롭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옛날 방식으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는 그 많은 유럽의 인구들이 살 수 있는 집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산업화가 완성된 다음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도시로 이사를 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건축가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됐던 건 뭐냐면은 철근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건물을 지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르코르비제가 도미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기둥과 슬라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현대 건축의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기술이 있죠.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면은 고층 건물을 빨리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르코르비제가 제일 높게 평가했던, 되게 부럽게 생각했던 도시는 뉴욕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뉴욕처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마천루에 대한 약간 동경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꿈꿨던 도시는 빛나는 도시라고 해서 그 파리 한 구역을 부수고서 몇십 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대신에 건물을 높게 지으니까 동과 동 사이를 넓게 뛸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이를 다 숲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도시에 살면은 자연을 거의 못 보고 살지만은, 만약에 고층 건물을 지으면은 숲을 많이 보존하고 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이게 그 사람의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그게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꼬르비제의 그 아이디어는 그렇게 이상적으로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의 유럽의 도시들은 이제 골목길과 저층 건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 그 사이를 계속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이 자연을 오히려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면은, 이런 빛나는 도시라고 하는 그런 고층 건물로 만들게 되면은 건물과 건물 사이가 되게 넓은 녹지는 나오지만은 그거를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는 그러한 녹지일 뿐인 거지, 실제로 거기에 가서 생활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바라보는 자연이지 우리가 일상생활과 연결된 자연은 아닌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채택이 안 됐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도시는 그렇게 만들지 못했는데 대신에 하나의 건물 정도는 그렇게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만드는 게 이 마르세유에 지어진 유니테트 하비타시옹입니다. 이 유니테트 하비타시옹은 영어로 번역하면은 이제 United Habitation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는 집이란 뜻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아파트라기보다는 주상복합에 더 가깝습니다. 뭐 도곡동인가 가면 볼 수 있는 타워팰리스? 근데 그게 딱 이 유니테트 하비타시옹을 흉내내서 만든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건축적으로는 도곡동 타워팰리스보다는 훨씬 훌륭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보면은 이게 한 337세대 정도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큰 건물을 하나로 짓는 거죠. 이분이 처음에 했던 건 뭐냐 하면은, 여기 사는 사람들을 분류를 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부터 시작해서 뭐 청년, 그 다음에 장년, 노년 해서 아주 나이 드신 분까지 해서 한 7단계 정도 이렇게 나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을 한 7단계로 나누고, 그러고 나서도 가구 수들도 뭐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고 3인 가구, 4인 가구 여러 가지 종류의 가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8인 가구까지 해서 한 6가지 정도의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14개 정도의 빌딩 타입을 만듭니다. 우리는 보면은 뭐 한 30개 동 정도가 된다. 그래 봐야 평면 타입이 한 6, 7개 정도 되나?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유니테트 하비타시옹은 한 300세대 좀 넘는 정도의 그건데, 거기에 한 14가지 정도의 평면 타입이 나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근데 그거를 너무 다양하게 만들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1950년대 지어진 건데요. 전후에 이거를 그렇게 빨리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고가로 평형대가 다양하게 하면은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는 모듈러를 만들어서 실행을 합니다. 뭐냐면은 건축에서의 최소 단위는 무엇인가, 가장 효율적으로 공간을 쓰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은 생각해냈던 게 183cm 정도의 키를 가진 성인 남자가 기준으로 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왜 이 모든 설명들을 아마 라뚜레트 설명할 때 했던 것 같아요, 모듈러에 대해서. 근데 수도사는 혼자 사는 방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듈러만 계속 반복이 됐다면, 여기는 뭐 1인 가구, 2인 가구, 뭐 8인 가구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걸 복층으로도
앞으로도 만들고 옆으로도 확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써서 한 7가지 정도의 타입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분이 천재라고 하는 걸 내가 느낀 게, 제가 4학년 학생들을 데리고서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5번 정도를 한번 이 재택주택 스튜디오를 해본 적이 있는데, 매번 아이디어를 새로운 걸 갖고 오는데 뭐 딱히 유니테트 하비테이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아파트가 어땠냐 하면은, 처음에 아파트 지어졌을 때 편복도 방식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복도가 쫙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각 세대들이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런 집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남향으로 보통 아파트를 만들잖아요. 그 남향으로 만들면은 햇빛을 받는 방들이 있고, 북쪽에 있는 방들은 햇볕을 못 받아요. 근데 보통 거기에 뭐 2번째, 3번째 방이나 아니면 부엌들이 배치가 되죠. 근데 그 뒤쪽으로 복도가 쭉 갑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초기 판사형 아파트의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 문제는 그 뒤에 복도에 접한 방들이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각해낸 게 이제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계단을 가운데다 두고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두고 양쪽으로 한 층에 2채씩만 들어가는 형식을 띱니다. 큰 평형대가 나오면서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엘리베이터 한 대가 한 층에 2세대밖에 커버를 안 하니까 공용 면적이 조금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공용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공공으로 쓰이는 건데, 꼭 필요한 건데, 내 방이 넓어지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인 거죠. 내 방이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중복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호텔 같은 데 가서 보면 알 수 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에 복도가 쭉 가면은 복도 양쪽으로 이제 방들이 다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하나의 복도를 2개의 집이 쓰니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게 맛통풍이 안 돼요. 맛통풍이 안 되면은 우리나라 같이 찌개 끓여 먹는 이런 집에서는 아주 최악인 거죠. 냄새가 안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꼬르비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편복도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데가 되죠. 문제는 여기서 오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된다. 양쪽으로 도는 이 중복도를 쓰게 되면은 이 맛동풍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꼬르비제가 생각해낸 기발한 방법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복도를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2개 층마다 하나씩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은 기역자 모양과 L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2개의 세대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은, 일단은 중복도로서 복도로 뺏기는 면적 줄어들죠. 그리고 아파트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천정고가 낮은 단층짜리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복층의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맛통풍이 되는 거죠. 이 3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자세한 설명들은 제가 영상을 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8층에 있는 호텔에서 찍은 겁니다. 호텔 복도로 나오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방들이 지금 보면은 노란색, 뭐 녹색, 빨간색 이렇게 칠해져 있거든요. 색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빨강, 노랑, 파랑, 녹색, 이 4가지를 막 씁니다.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섞어서 4가지 색깔을 쓰는데, 몬드리안부터 시작해서 그 가장 근본적인 게 뭔가를 찾잖아요. 그러면서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 당시 유행하던 거가 그런 근본을 찾는 거죠. 이 사람이 모듈러도 사실은 세포나 원자 뭐 이런 것들을 찾듯이 가장 최소 단위를 찾으면은 그 안에서 베리에이션을 만들고 컴비네이션을 통해서 다양성을 만들고, 색깔도 그 몇 가지 안 되는 4가지 색깔을 통해서 다양한 걸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 똑같은 유니트로 되어 있는데 대문 색깔만 다르게 칠해줘도 다른 집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보면은 중복도기 때문에 당연히 되게 어둡고 칙칙합니다. 보면은 여기 왼쪽에 이제 호텔 밥 먹는 레스토랑이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가면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되게 훌륭한 건축가라는 게, 이 단조로운 공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성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뭐 나선형 계단이 그 다음 층으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유리창의 높이를 좀 높게 한다든지. 흥미로운 거는 이 마르세유라는 데 보면은 르꼬르비제 때문인지 저런 높은 콘크리트 건물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같아요. 우리나라 지방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쭉 복도가 나오고요. 상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이 8층에 있는 상점과 9층에 있는 상점들이 2개가 이게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장사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이 꼬르비제의 주상복합 아이디어가 왜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이 정도의 가게가 성공을 하려면은요, 337세대만 갖고서는 먹고 살 수 없거든요. 한 3000세대 정도는 와서 물건을 사줘야지 이게 굴러가는 건데, 건물 하나로 그 모든 수요를 해결할 수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옆집에 있는 건물의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걸어온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8층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장사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오죠, 사람들이. 상업선은 오히려 1층에 내려갔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이 연속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띄엄띄엄 점적으로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서측 인면에 이런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루버들이 있죠. 우리가 랍투레트에서도 많이 보였던 그런 것들인데, 그 하나의 스크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또 되게 색다른 공간이 연출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2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복도가. 제가 맨 처음에 걸어갔던 복도는 중복도로 천정고가 낮았죠. 그러다가 옆으로 턴을 하면은 얘는 바깥쪽 인면에 햇볕이 들어오고 바깥 경치를 볼 수 있는 복도이면서 동시에 천정고는 높아요. 그러니까 되게 밝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또 올라가면은 또 다른 상점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되게 돈 많이 안 들이고 멋있게 만든 것 같아요. 모듈러로 찍어져 있는 저런 그 벽돌 같은 걸 쌓아가지고 또 스크린 장치를 만들기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망해 나간 데들이 있습니다. 건축적으로 되게 좋은데 장사 안 되는 데들이 있거든요. 훌륭한 건축가의 작품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이 유니테 타베다숑의 이 상점인 것 같고, 또 하나가 안도다도가 만든 타임스 빌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가면 막 진짜 걸어다니면 막 공간적으로 막 너무너무 재밌는데 가게는 다 망해 나가. 입구가 어딘지 못 찾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아기자기한 공간이 항상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제 19층 올라갔을 때거든요. 맨꼭대기층의 모습인데요. 이제 문 열고 나가면 옥상이 나오죠. 우리가 빌라 사보아를 보셨을 때에도 이제 옥상 정원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 위에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옥상을 만드는데, 원래는 지금 왼쪽에 보시는 저 화단이 있잖아요. 화단이 기계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움직이게 계획을 했었대요. 거기까지 실행은 안 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계를 도입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거죠. 그 사람이 생각했던 거가 제일 이상적으로 본 게 뭐냐 하면은 증기선이었어요. 이 르코르비제는 집이라고 하는 거를 살기 위한 기계다. Machine for Living이라는 말을 썼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한 기계인데, 그 사람이 모여 살면은 가장 큰 기계가 뭐냐? 그게 그 당시에는 증기선이 제일 컸어요. 타이타닉호 같은 거죠. 타이타닉호 같은 거를 만드는 게 제일 하이테크고 이상적인 어떤 집합주거의 모습인 거죠. 거기에 객실들도 다 있고, 레스토랑 다 있고, 상점도 있고, 썬데크에서 사람들 막 일광욕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보시는 거가 타이타닉호의 가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흥미로운 게 집합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보일러실 같은 게 있어서 굴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굴뚝의 모양 같은 것들을 증기선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약간 구부러지고 이렇게 위로 갈수록 좀 약간 넓어지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 옥상에는 이제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공 수영장도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 난간이죠. 저 페라핏이라고 이제 건축 용어로는 말을 하는데, 옥상 난간 너머로 바다도 쫙 보이고, 멀리 보이는 저 산의 풍경 같은 것들은 사실 약간 동양적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낮은 담장 너머로 저 멀 산이 이렇게 보이는 중간 경치를 이 솔리드한 난간으로 가리면서 저 산하고 여기만 보이는 되게 멋있는 그런 풍경이에요. 이렇게 램프를 통해서 옥상 정원을 올라가고 막 하는 것들은 빌라 사보아하고 되게 비슷하죠. 라투레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렇게 막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저 퀄리티가 엄청 깨끗한 그런 안도다다오 스타일의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되게 거칠고 뭐 기포도 되게 많고, 퀄리티를 치면 별로 그렇게 좋은 퀄리티는 아닌데 그게 더 멋있더라고요. 그게 그 이유가 이게 왜 더 멋있지? 근데 이게 오리지널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다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특이한 게 사는 사람들이 이사를 잘 안 간대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대해서 되게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1952년도인가에 지어진 거면은 70년 된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보면은 솔직히 우리나라의 강남에 지어진 아파트보다 나아. 디자인도 나았고 훨씬 더 잘했어요, 제가 볼 때는. 역시 이 사람 천재구나 제가 느꼈어요. 어떻게 7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하고 후배들은 이걸 배 줬는데도 이거보다 못하게 짓는지 정말 경이로워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도 복층형 아파트가 지어진 적이 있어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할 때 지었거든요. 그 우규승 씨라고 되게 훌륭한 건축가분이, 재미건축가가 계신데, 그분이 지었다가 그 입주민들이 다 그 복층에다가 마루 깔고 다 불법으로 개조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복층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걸 이제 개조해서 다 평수 늘린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참 난감한 거죠, 그거 진짜. 지금 보시는 데는 이 건물의 로비 부분입니다. 근데 저런 기둥 하나도 좀 예사롭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콘크리트 기둥 하면은 네모나거나 동그랗거나, 그런데 약간 이거는 뭐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만들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울럭볼럭하게도 만들고, 오른쪽에 보시는 저 기둥은 위로 갈수록 이렇게 콘 쉐입으로 넓어지잖아요. 사실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직선으로 내리는 게 제일 편안하겠죠, 만들기가. 근데 얘를 이렇게 태핑을 해서 밑으로 갈수록 매적하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땅하고 맞는 면적이 사실은 좀 좁아지면은 그라운드 레벨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자유로워질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얘가 기둥이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땅이 있으면은
그러면 얘 입장과 얘 입장과 얘를 보시면은 이 세 번째 경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결국엔 땅을 차지하는 면적이 이렇게 됐을 때 제일 좁으니까 1층 레벨에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거하고 되게 비슷한 케이스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베를린 기둥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기둥 중에 이렇게 부석사나 뭐 이런 데 가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과 이 위니테 타비타시옹에 있었던 이 기둥과 사실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우리가 나무를 잘라 갖고 와서 기둥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 나무가 어때요? 밑에 줄기가 밑에는 뿌리 쪽은 굵고 위로 올라가 좁아지죠. 그럼 얘를 잘라가지고 갖고 와서 그대로 얘를 만약에 세워서 쓴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밑에 주춧돌을 우리는 항상 놔야 되잖아요. 나무가 썩으면 안 되니까. 주춧돌이 엄청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깎아내는 거죠. 이렇게. 밑에를 좀 깎아내면 주춧돌을 조금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에도 좁고 밑으로 가서 다시 좁아지는, 단면의 폭이 뭐 10제곱미터였다가 8제곱미터였다가 뭐 5제곱미터로 줄었다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 하중을 어차피 받는 거는 5제곱미터 정도 수밖에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제곱미터로 그냥 밑에다 둘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구조적으로는 더 안정적이겠지만은. 그러니까 밑에를 잘라내면은 이 주춧돌을 더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생기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베열림 기둥의 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이것도 어차피 요걸로 받는 거예요. 위에가 넓으면 좋은 거는 이제 넓은 것들을 일단 평평하게 받고 얘를 트랜스퍼 시켜서 밑으로 전달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밑을 좁히면은 1층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걸어다닐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 필로티 주차장하고 지금 이거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필로티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2.3m, 2.2m 정도 높이로 되어 있잖아요. 얘는 한 7, 8m 높이로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다니면서 위에서 뭘 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워낙에 이게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여기도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 빨간색, 노란색, 녹색 이런 것들을 칠을 해놨죠. 우리나라 그 동서양 건축 비교하면서 얘기할 때 단청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단청 처마가 결국에는 바깥 풍경을 프레임하는 액자 역할을 하게 돼서 밖에 있는 랜드스케이프에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려고 그 나무 색깔로 칠했다. 녹색이나 자주색 같은 거 칠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보면은 만약에 저기서 노란색, 빨간색, 녹색 이 색깔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러면 어떠냐면은 되게 삭막할 수 있어요. 근데 몇 개 안 되는 것들을 각 세대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은 무슨 색깔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고, 흥미로운 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색깔이 안 보이다가 측면으로 딱 가면은 이 측벽에다가 칠해놓은 저 색깔들이 확 보이거든요. 그게 되게 예뻐 보여요. 이쪽에 보시면은 되게 알록달록하게 보이잖아요. 저것들이 마치 단청처럼 바깥 경치를 다른 색깔로 프레임도 시키면서 각 세대별로도 유니크한 색깔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게 깊이감이 좀 있잖아요. 거기가 다 발코니 부분이거든요. 그 발코니에 보면은 어닝이라고 해서 이 차양막 같은 거가 이제 패브릭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소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얘가 콘크리트만의 되게 삭막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 개개인의 사용자에 따라서 다른 인면이 만들어지게끔 만든 요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다 보니까 다양성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너무 다양성을 추구를 하다 보면은 이런 대량 공급을 해야 되는 집합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너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그럼 경제성을 얻으면서도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법은 뭐냐? 몇 개 안 되는 알파벳을 만들어서 그 알파벳의 조합을, 여기서 말하는 알파벳이라는 것들은 그 유니트에 모듈러 몇 개가 붙었느냐, 혹은 거기에 무슨 색깔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느냐, 이걸 갖고서 그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축가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은 아파트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난간을 도대체 뭐로 만드느냐예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보면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다 똑같죠. 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철봉 같은 걸로 만들잖아요. 제가 극혐하는 정말 그 디테일인데, 여기는 보시면은 약간 스크린 같은 루버 형식으로 되어 있죠. 저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내가 안에서 보잖아요. 모기장 같은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모기장은 이렇게 발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밝은 데서 어두운 데를 보면은 되게 불투명해 보이고요, 어두운 데서 밝은 데를 보면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거칠긴 하지만 저렇게 루버 형식으로 해놓으면은 내 방 안에서 바깥 경치를 보면은 저 구멍을 통해서 내 시선이 뚫려서 보여요, 밖이. 바깥에서 여기를 보잖아요. 그럼 일단은 밝은 데서 어두운 데를 보니까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 루버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난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가 여기 실내 내 집에서 봤을 때는 물론 위에는 투명하고 밑에 부분에 난간만 되죠. 근데 앉아서 보더라도 여기가 뚫려서 보인단 말이에요, 바깥이.
근데 이게 십몇 층짜리 건물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불투명해 보이겠죠. 그러면 그만큼 이 사람의 실내 공간이 더 적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프라이버시가 생기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가로로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 애들이 밟고 올라서 떨어져 죽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로로 하는 게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든 공공건축물들의 난간은 다 세로로 돼야 된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적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유리로 만들고서 바깥에 프린트만 뭐 스크린 장치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하더라도 우리의 건축의 인면도 바꿀 수 있고 사용자가 바깥으로의 투명성도 컨트롤하고 프라이버시도 컨트롤할 수 있는 디자인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진짜 세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은 초입부에 문 열고 들어가서 초입에 화장실이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샤워 부스가 하나 있죠. 이 지금 보시는 거는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도 뭐 타일을 몇 개 색깔을 이렇게 원색으로 몇 개 바꿔놨죠. 그리고 옆에 세면대가 독립되어서 있어요. 지금은 이게 호텔 방이어서 두 개를 붙여서 썼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가 하나 있죠. 저걸 닫으면은 방이 두 개짜리가 되는 거고 열면은 이제 하나짜리가 되는 거죠.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 혼자 사는 데는 저희가 이제 벽으로 처리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나가면은 여기 딱 앉아서 이렇게 차 마실 수 있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우리 유니테 타비타시옹도 그렇고 라뚜레트도 그렇고 이 코르비제는 항상 이 발코니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발코니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공간에 프라이빗하게 있지만은 자연을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된다. 지극히 공감하는 바예요. 그리고 이 건물이 저는 좋았던 이유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는데 창틀은 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무라는 재료가 사실은 되게 좋은 단열 재료이기도 하거든요. 나무로 되어 있고 그거 자체로 일단 따뜻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자체가. 일반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주상복합이요. 저는 좀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요. 도곡동 타워팰리스 사시는 분들이 안 살면서 그딴 소리 한다고 싫어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맛통풍이 안 되는 게 좀 답답할 것 같고요. 환기가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폐쇄적인 커뮤니티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좀 별로인 것 같고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 점점 그렇게 돼갈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보세요. 우리나라가 부자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면 평창동이나 성북동에 살았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은 강남 쪽에는 부자들이 살 만한 집이 거의 없었고 강북의 한남동, 평창동, 성북동은 다 경사지대잖아요. 경사지대에다가 300평짜리 필지를 가지면 상결하는 현상이 뭐냐면은 축대를 쌓아야지 마당이 평평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생충도 그렇고 한남동이나 평창동 부잣집 그러면 상징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언덕길 골목을 걸을 때 옆에 축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형적인 우리나라 부자의 상징이었죠. 그러다가 부자가 늘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뭐 성북동 평창동에 사는 사람들이 뭐 1000세대나 됐을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몇만 명 수준으로 우리나라 부자가 늘어났어요. 잘 살게 되면서.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축대 쌓은 주택에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유엔 빌리지 뭐 이런 데 몇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자들이 사는 데가 내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고층으로 올라가고 평형대 넓어지고 자기들끼리만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을 정도의 한 1000세대 정도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만 그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커뮤니티 상업시설이 만들어질 정도 규모가 되니까 그 당시에쯤에 우리나라의 그 파이낸스 시스템들도 성장을 해서 몇 천억짜리 프로젝트에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만을 위한 쇼핑몰 같은 걸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 다 내수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정도의 규모의 프로젝트가 파이낸셜리도 가능해졌고 부자의 숫자도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딱 만들어진 게 도곡동 타워팰리스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보다 이제 더 고가를 원하잖아요. 더 고가고 나는 그거보다 더 익스클루시브한 걸 원한다. 이제 그게 우리가 보면은 이 청담동이나 이런 도산대로 같은 데 지어지는 한 개 동에 한 5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빌라 같은 것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을 만한 규모면은 보통 25세대가 넘어가면 안 돼요. 30세대 이하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로 할 때 분양가 상한제 다 피해서 고가로 분양할 수가 있으니까 단독 건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법규들, 파이낸스 시스템, 그다음에 부자들의 수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고급 주거의 형식들은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네, 오늘은 저희 건축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주상복합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유니테 타비타시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